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이고 4월 7일입니다. 무슨 날인지 아시죠? 재보궐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출근하다 보니까 6시부터 선거 투표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줄 쫙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전 6시부터 투표가 시작이 됐고요. 오후 8시까지니까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연예가 소식 준비해놨고요. 먼저 뉴스부터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죠. 이런 가운데 부동산 공시가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아파트가 속출했다는 건데요. 이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자체장들까지 나서서 공시가격 하향 조정과 전면 재조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 국토부는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산정했다고 밝혔지만 어디를 또 어떻게 참조했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29일 공시가격을 공시하면서 그 산정 근거를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네, 최근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노원구 세모녀 살인 사건. 범인 김 씨는 알고 보니 성범죄 전과자였습니다. 2019년 11월과 2020년 6월 두 차례에 걸쳐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1년이 채 안 된 사이에 또다시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는 사건 당일이었던 지난달 23일 오후 5시쯤 피해자인 큰딸 A씨가 자주 갔던 한 PC방에 들러서 15분 동안 머물렀다고 그러는데요. 정황상 스토킹하던 피해 여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녀의 동선을 추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방역의 고삐가 느슨해지면서 4차 대유행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기본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개시 및 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환기 등 기존의 4가지 수칙에다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새로 추가돼 총 7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출입 명부의 경우 지금까지도 방문자 전원이 작성하는 게 원칙이었지만 관행적으로 대표자 1명만 작성하고 왜 몇 명이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문자 전원에 대해 출입 명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고요. 위반할 시 사람당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온 어린이집에서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50대 원장이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옮겨졌다가 사망했는데요. 이후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가 근무했던 어린이집 내부 전체를 검사한 결과 시설 전반에 걸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비롯해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도 우려스러운 가운데 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78명,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0만 6,23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인데요. 6일 0시 기준 신규로 1차 백신을 접종한 인원은 96만 3,900명이고요. 지금까지 총 99만 9,870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며칠간 미세먼지 걱정 없이 정말 날이 맑고 또 깨끗했었는데요. 오늘은 외출하실 때 이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오전 시간 수도권과 충남, 전북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오후부터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차츰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 3도에서 10도, 한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쌀쌀한 아침이었지만 낮 동안에는 봄 햇살이 내리쬐면서 따뜻한 날이 예상됩니다. 다만 낮과 밤의 온도차가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면역력 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4월 7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대한민국 스타들의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는 수요일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수요일 스타 주민 오늘 소식 전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최정화 연예 전문기자, 그리고 방송인 김수현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그런 게 궁금해져요. 혹시 재용 MC는 사회에 뭔가 첫 발을 내디디면서 내가 성공하면 뭘 좀 하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 이런 거 혹시 있으셨어요? 근데 성공의 기준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그죠? 저는 직장을 들어간 걸로 사회에 첫 발을 디뎠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직장의 우두머리. 아. 그게 제 성공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게 되고 나면 은퇴죠, 뭐. 성공을 하고 나면 은퇴 이랬고요. 네. 연예계에 들어오는 친구들은 주로 이제 인기를 얻고 돈을 많이 버는 거. 그쵸, 그러니까 그쵸. 기준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뭐 연예인 분들 같은 경우는 돈을 네. 많이 벌면 뭐 여러 가지 뭐 집을 사거나 그래서 뭐 그런 이런, 얘기 많이들 네, 그런 하더라고요. 얘기 많이들 네.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신인 때 인터뷰를 해보면 뭐 연예인이 된 것 중에 이유 중에서 뭐 내 재능을 발휘하고 네. 싶다 이런 것도 있지만 꼭 빠지지 않는 게 저희 집이 월세 전세 사는데 부모님께 집 사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저희 네. 집이 좀 어려운데 빚 다 갚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연예인들, 신인들이 종종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소년소녀 가장이 되어서 집안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죠. 이렇게 연예인이 돼서 인기를 얻고 돈을 번 다음에 집안을 일으켰다 이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가족들 때문에 좀 피해를 봤던 그런 연예인 얘기도 저희가 종종 들었거든요. 네, 생각보다 꽤 많은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연예인이 바로 배우 김혜수 씨입니다. 김혜수 씨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다수로부터 총 13억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고 또 이후 김혜수 씨 법률 대리인은 김혜수 씨의 어머니가 지난 10수년간 금전 문제를 일으켰으나 김혜수 씨는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알고 난 후에는 변제 책임을 떠안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김혜수 씨와 같은 스타들이 꽤 많다. 뭐 씁쓸한 소식이기도 한데요. 자,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요. 가족끼리 왜 이래? 가족 때문에 억장 무너진 스타들입니다. 첫 번째 스타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스타는요, 자타 공인 트로트 여왕입니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돈을 번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08년에 한 방송에 나와서 한 달 용돈이 이만큼이다라고 말을 해서 많은 분들이 놀랐었습니다. 한 달 용돈이 좀 꽤 됐을 것 같은데요. 네. 뭐 트로트의 여왕이라고 거의 뭐 말씀은? 트로트계에선 탑스타였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많거나 적었기 때문에 많이 놀랐겠죠. 그때 당시에 MC 그리고 함께 나왔던 초대 게스트들이 말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돈을 쓸 수 있는 기회들이 적었고 또 운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나 기름값으로 쓰는 돈도 없다. 그럼 그렇다면 진짜 하긴 이렇게 보면 돈 쓸 일이 없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용돈이 일하느라 많았을까요? 바빠서 더 적었을까요? 그죠? 쓸 시간도 없는. 그렇죠. 매니저하고 늘 다니면 매니저가 네. 이렇게 계산하고 뭐 맞아요. 네. 트로트계의 여왕이었기 때문에 정말 돈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 달 용돈 얼마였을까요? 첫 번째 힌트입니다. 10만 원입니다. 야, 그래도 10만 원? 그래도 10만 원은 10만 원 너무한데요? 진짜 와. 검소한. 그렇죠. 예. 아니, 네. 본인을 위해 쓰는 돈이 거의 없었다. 아니, 뭐돈 벌러 다니느라고 돈 쓸 시간이 정작 본인은 없었다는 얘기네. 그렇죠, 너무 그렇죠. 바빠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쓴 돈이 거의 없고 네. 일하면서 쓸 수 있었던 뭐 음식 먹거나 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자, 네. 두 번째 힌트. 요거로는 사실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9년 차고요. 두 번째 힌트는 이분의 남편분의 첫 인상에 관한 힌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분의 남편분께서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디너쇼 티켓을 핑계 삼아서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분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를 좋아하는 효자 유부남이구나. 네.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유부남이요? 네. 올해로 데뷔 이제 13년 만에 프리랜서를 선언한 그분 누굴까요? 장윤정 씨 남편? 그렇죠. 두 도경환 번째 씨? 힌트입니다. 바로 방송인 방송인 도경환이십니다. 그러면 네. 자연스럽게 정답은 장윤정 씨. 장윤정 씨가 되겠죠. 네. 이게 장윤정 씨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사연을 알고는 계세요. 네. 2013년에 한 방송 출연 앞두고요. 굉장히 충격적인 가족사가 밝혀졌었죠. 그렇죠. 방송 프로그램 출연하기 전에 사전 인터뷰 하잖아요. 여기서 장윤정 씨가 얘기한 겁니다. 통장 잔고를 찍어봤는데 잔고는 0원인데
마이너스 10억 원이 찍혀 있더라. 이 사전 내용, 인터뷰 내용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세간에 충격을 안겼죠. 아니, 장윤정 씨 별명이 트로트킹이고 행사의 여왕 뭐 이랬는데 참 이게 다들 아 진짜야?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맞습니다. 이 장윤정 씨가 10이라는 숫자랑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 한 달에 용돈 10만 원이었죠. 네. 잔고가 마이너스 10억 원.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10년 동안 번 돈을 모두 날렸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네. 불렸던 장윤정 씨가 사실상 무일푼이라는 걸 직접 인정한 셈이었죠. 네, 근데 10년 동안 번 돈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어머니가 또 모두 날렸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장윤정 씨 같은 경우는 앞서도 굉장히 본인한테 투자도 안 하고 검소한 편이었는데 그러면 어머니가 뭔가 사기를 당하셨다거나 그랬던 거 아니었어요? 사기는 아니고요. 자, 일단 이게 알려진 게 언제냐면은 이제 그때 기사가 났던 게 2013년 5월이거든요. 네. 근데 장윤정 씨는 한 고로부터 2달 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기 때문에 날린 돈이 아니면 그러면 장윤정 씨 어머니는 그 많은 돈을 어디다가 쓴 거죠? 사실 장윤정 씨가 정말 집이 가난해서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장윤정 씨가 혼자 서울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돈을 네. 벌 때 정말 냉골에서 자고 드라이로 이불 이제 헤어 드라이어로 이불 데워서 덮고 자고 이렇게 정말 가난했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그러다 보니까 돈 벌 때마다 엄마한테 갖다 줬대요. 10년 동안. 네. 엄마가 잘 모아서 빚도 갚아주고 우리 다 같이 살 집도 얻어주겠지 했는데 왜 그런 마이너스 10억 원이 됐느냐. 남동생이 추진하는 사업에 어머니가 무리한 투자를 하면서 이게 말하자면은 다 탕진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 10억 원이 됐다고 네. 뭐 행사하면서 고생한 건 장윤정 씨였는데 네. 그 돈을 어머니와 남동생이 어떻게 보면 다 썼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 남동생 측의 입장은 어땠어요? 네, 남동생 측의 당시 주장은요. 사업에 들어간 돈은 전부가 아니라 5억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요. 자신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가 도박과 외박을 한다라고 장윤정이 의심을 해서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거듭된 폭로전에 장윤정 씨 입장은 어땠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장윤정 씨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때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상황을 굉장히 생생하게 봤었는데 이때 어머니가 언론사에 이제 이메일을 딱 보내시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장윤정 씨가 사실은 이런 것들, 이런 자신의 그 개인사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이야기하기를 굉장히 그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는 사실이지만 지금 이렇게 말을 해서 뭐 할까 싶다라고 하면서요. 고민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신경을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야 풀릴 일인데 한겨울에 얼음이 녹으라고 난로를 틀어놓는 것보다는 봄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결국 이런 폭로전이 이어지다가 이 법적 소송까지 이어졌죠. 네, 그 소송을 어머니가 냈어요. 네. 장윤정 씨 소속사를 상대로 이 장윤정 씨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는데 당연히 패소했고요. 2014년에는 이 장윤정 씨가 남동생을 상대로 뭐 다른 건 떠나서 빌려갔던 돈 이 3억 2천만 원은 갚아라라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냅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법원은 당연히 1심, 2심 다 승소 장윤정 씨의 소원을 들어줬는데 지금 우리가 두 번째 힌트가 방송인 도경환이었잖아요. 이때가 이제 도경환 씨랑 교제 중일 때인데 어떻게 보면 트로트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돈은 없고 빚은 많고 소송에 얽혀 있고 이런 상황인데도 이 모든 걸 알고도 날 따뜻하게 받아줬다 하면서 장윤정 씨는 예비 남편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었죠. 네, 그리고 제 결혼 롤모델이 아직 결혼 안 하지 않았습니까? 제 결혼 롤모델이 장윤정 씨, 도경환 씨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당시 제가 옆에서 봤었을 때 이 두 분의 믿음이 굉장히 끈끈하더라고요. 장윤정 씨가 했었던 얘기 중에 가장 참 도경환 씨가 속이 깊구나라고 생각했던 포인트가 참 사실은 가족사가 외부에 알려져서 본인이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남편을 보기도 조금 민망할 때가 있었대요. 그런데 도경환 씨가 단 한 번도 어쨌든 장모님이잖아요. 장모님에 대한 이 책망이라던가 원망이라던가 흉을 보는 얘기를 장윤정 씨 앞에서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래서 장윤정 씨가 사실은 그런 부분이 남편한테 말하기는 좀 쑥스러웠지만 굉장히 고마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두 사람이 기념일에 막 거창한 게 아니라 편의점 족발 사다 놓고 알콩달콩 먹으면서 SNS에 사진 올리는 거 보고 야, 이 두 부부 정말 보기 좋다 생각했어요.
했었습니다. 네, 저는 신혼인데 지금 이 도장 부부가 제 워너비 부부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대중들에게 예쁜 모습 많이 보여주길 응원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스타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스타의 첫 번째 힌트는요, 이분의 자격증에 관한 힌트입니다. 이분은요, 노총각 싱글들을 위해서 요리도 개인기다라는 요리책을 낼 정도로 요리에 대한 애정, 관심, 실력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4년간 요리 프로그램에서 MC로 활약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분이 취득한 자격증 무엇이었을까요? 자격증은 근데 사실 워낙 많잖아요. 네. 뭐 중식, 요리 관련했으니까. 그 요리니까 뭐. 네. 요리도 굉장히 네. 다양한 것이 있겠죠. 다양하죠. 자, 가장 대중적이고 우리한테 딱 맞는 첫 번째 힌트입니다. 바로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입니다. 이게 만만치 어려운데. 않은데 이거 따는 거. 한식 어려워요. 굉장히 다양한 요리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이제 남자들이 특히나 더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저걸 따냈네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죠. 관심도 많았지만 이 자격증을 땄던 어떤 비결이라고 할까요? 네. 계기가 좀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자친구와 헤어진 다음에 불면증에 시달렸다. 그래서 6시 30분에 하는 요리학원에 등록을 했고 요리학원에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잘 수밖에 없었다. 6개월이 지나니까 자격증을 딸 수 있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수면 사이클도 돌아왔다라면서 슬픈 비법, 비결을 알렸습니다. 네, 슬픈 네. 비법이긴 한데 네. 아직 이걸로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죠. 한식 네. 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기 때문에 두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별명에 대한 힌트를 준비했는데요. 1991년 제1회 K본부에서 대학 개그제로 이제 데뷔를 한 이분,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젠틀하고 편안한 진행으로 탑 MC의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자기 관리, 성실함으로 데뷔 이후 25년간 군대를 갔을 때를 제외하고는 정말 쉰 시기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꾸준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좀 이렇게 조용한 프로그램 했나 봐요. 사실 이분은 토크쇼를 굉장히 잘하셨던 네. 분이었는데 이후에 야외 버라이어티가 조금 많이 나오고 강세가 되면서 지금은 교양 시사 프로그램에서 조금 더 활약을 많이 하고 네. 계시는 분입니다. 네. 근데 저는 앞서 김소연 씨 얘기해서 힌트를 좀 얻었어요. 젠틀하다고 했잖아요. 젠틀. 개그의 신사로 불리는 분. 개그의 신사로 불리는 네. 분들이 손에 꼽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 힌트 바로 개그의 신사 맞는데요. 네, 제 예상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방송인 박송 씨. 맞죠? 가족끼리 왜 이래? 네. 가족 때문에 억장 무너진 스타 바로 박송 씨 맞습니다. 네. 박수홍 씨 지금 뭐 요즘 뭐 계속 그 검색어 순위에도 오르고 막 이러는데 네네. 친형과의 어떤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30년 동안에 그 얽힌 얘기더라고요. 네, 이번 사건은 이 박성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의 댓글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 댓글 내용에 따르면 이 박성 씨가 친형에게 매니저 멘트 업무뿐 아니라 이 돈 관리까지 다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늦게 이제 와서 확인해 보니 이 자산들이 친형 혹은 그 가족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 뭐 출연료, 계약금 이런 거 모두 합해서 미지급 금액이 100억 원에 이른다라는 글이 이제 떠오르면 이 글이 이제 적히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게 인터넷 방송에 댓글로 알려지게 됐다고 하셨잖아요. 사실은 이게 그냥 소문일 것이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는데 이에 대해서 박수홍 씨가 정확히 또 인정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아까 처음 나오신 장윤정 씨 그리고 박수홍 씨 같은 경우도 다 프로그램을 같이 오래 하면서 호흡을 맞췄던 분들인데 박수홍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지난해 한 가을 여름께부터 표정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옆에 있으면서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있냐라고 물어보게 될 정도로 사실은 방송 이제 카메라가 꺼진 후에는 굉장히 심란해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때도 저희가 가족 문제가 있구나라고 그냥 어렴풋이 알았을 뿐이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침묵을 지키던 박수홍 씨가 기사가 나오고 또 댓글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본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혔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 소속사로부터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받고 또 그 소속사는 바로 형과 형의 명의로, 그러니까 형과 자신의 명의로 운영되어 온 것이라면서 내 노력으로 일궈온 많은 것들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다라고 신경을 밝혔는데요. 박수홍 씨가 공식 입장을 내놓은 이 주장은 크게 몇 가지로 저희가 좀
축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친형 부부가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세금이라던가 비용을 박수홍 씨에게 좀 부담을 시켰다라는 주장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번에는 회사 자금을 좀 빼돌렸다, 횡령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무단 사용했다라는 이야기 등입니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서 박수홍 씨 과거에 했던 얘기들이 재조명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그냥 웃어 넘겼는데 네. 이제와 보니 이런 이제 발언들이 재조명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2014년 한 프로그램에서 박수홍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큰 빚을 지셨는데 본인이 이거를 20살부터 해가지고 30대 초반까지 정말 열심히 빚을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제 겨우 갚았나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본인은 빚에 대한 노이로제가 생겼는데 친형은 오히려 재테크가 재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굉장히 재치 있게 개그로 승화하는 모습이었었는데 형이 큰 돈이 드는 것을 구매한 뒤에 가족들이 모았던 돈에다가 대출을 받아서 이 빚을 졌다라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생활을 했다. 그렇게 3년을 걸려서 이제 갚고 나면 또 다른 빚이 생겨서 또 같이 이 빚을 갚아나가곤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박수홍 씨는 지금 이거 고소를 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박수홍 씨의 법률 대리인, 이제 박수홍 씨는 더 이상 자신의 입을 열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 같은데 이 법률 대리인분이 이야기를 하기를 일체 피해 보상 없이 양측의 재산을 7대3으로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부와 사회봉사를 하자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전달을 했는데 이 합의서 내용에 대해서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소장 접수 전까지 이 친형 부부가 합의할 의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고소장을 정식 접수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소장이요, 4월 5일에 이 친형 및 배우자에 대한 횡령 혐의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박수홍 씨가 이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형에 대해서요, 경찰이 아니라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를 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피해 금액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어서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이런 고액에 대한 부분이면 이게 검찰에서 직접 조사가 가능하다라고 해요. 물론 박수홍 씨가 뭐 직접 본인이 얼마다라고 금액을 밝힌 적은 없지만 최소 5억 원은 넘을 것이다라고 당연히 추정이 되고 있었고 이번에 이제 검찰에 어떤 직접 고소가 접수되면서 역시 5억 원은 넘는구나 이렇게 해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박수홍 씨가 이거를 30년 만에 거의 알게 된 거잖아요. 이걸 알게 된 그 시작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 제가 옆에서 지켜봤었을 때 녹화장에서 이게 편집이 되든 안 되든 박수홍 씨는 친형에 대한 믿음을 굉장히 많이 드러냈어요. 그래서 아마 재산 관리를 해주는 형에 대한 의심을 전혀 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추측이 되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박수홍 씨가 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을 하려고 이제 서류를 보다 보니 이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생각도 드네요.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법적인 뭐 이런 것보다 둘이 먼저 대화를 하고 이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박수홍 씨 측에 따르면은 그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고소하기 전까지 연락을 해보려고 했는데 연락이 어려웠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객관적 자료들을 확보해서 이것을 이제 형 측에 전달을 하고 대답을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끝내 대답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그때 박수홍 씨가 당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마지막 요청이기 때문에 이것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가족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러한 수순을 거쳐서 결국은 4월 5일 고소장 접수에 이르게 된 겁니다. 네. 박수홍 씨가 친형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언론에서도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이 행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들 했었잖아요. 왜 연락이 되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친형의 미국 도피설이 나온 건데요. 일각에서는 박수홍 친형 부부가 미국 캘리포니아 LA와 가까운 곳에 체류 중이다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억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은닉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었던 이유입니다. 그럼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네, 박수홍 씨 형의 이 측근들과 제가 연락을 해봤는데 형이 국내에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박수홍 씨 힘든 시간 보내고 있을 때 그 곁에 있던 친한 후배가 미리 알고 있었다면서요? 네, 바로 코미디언 손원수 씨인데요. 저도 며칠 전에 이 일로 손원수 씨와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이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진실을 꼭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의 이제 손원수 씨가 옆에서 지켜보신 분의 이제 주장입니다. 손원수 씨가 SNS를 통해서 박수홍 씨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요. 박수홍 선배님의 모습을 20년 동안 옆에서 봤기에 더욱 화가 나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라면서요. 앞에서 이 형부는 경차를 타고 다니고 재산은 다 수홍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형수는 또 가방이 없다고 종이 가방을 메고 다니는데 심성이 그렇게 착한 선배님이 어떻게 가족을 의심할 수 있었겠느냐라면서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지금 이 순간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그들이 최후의 발악으로 다른 연예인들 가족들 사건처럼 악성 루머를 통해서 이미지에 흠집을 내려고 할까 봐 너무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서 정확한 팩트로 선이 악을 이길 수 있게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랑 통화를 할 때도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집중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손원수 씨가 했던 얘기가 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기사 뜬 거 보고 또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맞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금액 이것에 대해서 대중이 이 논란이 가시기도 전에 사생활에 대한 폭로가 시작이 됐죠. 예를 들면 이게 친형 측에서 이제 제기된 의혹들인데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박수홍 씨가 클럽을 다니고 품위 유지비 이런 거에 돈을 많이 썼다. 그리고 되려 지금 이번 폭로로 인해서 이제 친형의 딸 고이 딸이 지금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4월 4일에는 친형 측에서 이런 제기를 합니다. 이 재산 갈등의 문제는 사실 시작이 박수홍 씨의 여자친구 93년생 여자친구 때문이다. 이런 또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게 이 부분이 그렇더라고요. 뭐 저 박수홍 씨의 여자친구 뭐 이 그쵸. 얘기가 아니고 앞에 1993년생이 붙어요. 네, 사실은 이 부분이 저는 그 친형이 또 직접 나선 부분은 절대 아니에요. 친형의 또 지인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게 된 건데 박수홍 씨가 지난해 설 명절을 맞아서 여자친구를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의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박수홍 씨 아파트 이야기가 여기서 또 이어지게 됩니다. 원래 이 박수홍 씨가 살고 있었던 상암동의 한 아파트가 원래는 모친과 박수홍 씨의 공동명의였는데 이것이 지난해 9월에 여자친구 명의로 변경이 됐다라고 이 지인분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수홍 형제가 소개를 하려고 했었던 그 설날 있잖아요. 네. 그 설날 이후로 사이가 본격적으로 틀어지게 됐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작년 6월 들어서 본격적으로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박수홍 씨가 이후에 부친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업적인 부분에 달려있던 이 법인 통장을 가지고 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앞서 손원수 씨 같은 경우는 뭐 사건의 본질에 주목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많은 분들은 그 여자친구가 93년생이래 뭐 이 얘기를 또 굉장히 많이 해서 본질이 좀 흐려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뭐 어쨌든 박수홍 씨하고 친형의 횡령 의혹 이 부분 공방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또 새로운 의혹이 등장했다고 들었어요. 네, 한 인터넷 방송이 또한 사생활 또 폭로를 했어요. 하나는 위장 취업 부분이고 하나는 낙태 의혹 부분을 제기를 했는데 뭐 사실 이 이제 낙태 의혹 부분이 어떤 증거를 동반해서 제기된 주장이 아니라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이었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그 위장 취업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박수홍 씨는 거의 쉰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아요? 데뷔 이후에?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이 인터넷 미디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 형이 운영하는 위 웨딩 업체에 위장 취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이익이 6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한 140만 원 건강보험료를 최소 내야 되는데 5만 원밖에 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 금액을 경감시킨 부분은 차후 뭐 검찰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형이 운영한다는 이 결혼 업체도 사실은 지금 형 측에서 낸 보도자료에도 박수홍 씨가 지분 50% 가지고 있다라고 알렸었고 우리가 또 그가 다 홍보대사라든가 여러 가지 뭐 포스터 찍고 홍보했던 일을 했던 거를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위장 취업의 범위가 그럼 어디까지인가? 이 부분도 검찰에서 잘 따져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뭐 사생활 폭로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수홍 씨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박수홍 씨의 입장 일단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선 박수홍 씨의 성향에 대해서 살짝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데뷔 이후에 30년 동안 정말 큰 사건, 사고나 논란 없이 활동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주변의 동료들을 보면서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홍 씨가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된 이 폭로에 대해서는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박수홍 씨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수홍 측에게 최소한의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또 무엇보다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는 일부 언론과 또 루머를 양상하는 이런 댓글 작성 등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아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면서요. 무분별한 폭로에는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또 하나가 이게 이제 뭐 계속 공방이 오가고 있고 고소도 됐고 하는데 이게 과연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친족 상도례? 네, 그게 맞습니다. 네, 이 친족 상도례, 이 친족 간의 재산 범위에 대해서는 이런 횡령, 배임, 사기, 절도 이것에 재산 범죄를 묻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돈 문제는 그 안에서 해결해라, 가족끼리 해결해라 이런 뜻이겠네요. 근데 저도 이제 법 공부를 해보니까 이 친족 상도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직계 가족이냐. 그런데 사실 형제잖아요. 직계는 아닙니다. 그럼 두 번째는 직계는 아니더라도 같이 살고 있는 동거 친족이냐 또 이게 있어요. 그런데 이 친형과 박수홍 씨는 세대를 따로 구성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동거 친족도 또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형을 면제받는 친족 상도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변호사들의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과연 개인과 개인의 분쟁이냐라는 겁니다. 결국 이 중간에 법인이 끼어 있잖아요. 이렇게 법인의 문제다 보면 이거는 애초에 친족 상도례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어서 이 소송하고 이 검찰이 조사하고 하면 처벌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현재 대세적인 의견입니다. 네. 글쎄, 박수홍 씨가 이번 사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일단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를 해서 이 싸움에 뛰어들어야 승소할 확률이 높은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죠. 승소 판결 후에 그런데 만약에 박수홍 씨가 자신의 주장대로 승소를 하더라도 실제로 집행을 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합니다. 부당 이득으로 인한 재산이 있다면 보전 신청을 통해서 은닉과 처분 차단을 하는 등 뭔가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아직까지 어떤 게 진실인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뭐 앞으로 나오는 기사 내용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가족끼리 왜 이래 가족 때문에 억장 무너진 스타들 마지막 스타 소개해 주시죠. 자, 마지막 스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슬럼프를 극복하게 할 수 있었던 운동에 대한 힌트인데요. 1987년 대학 개그제에서 동상을 차지하면서 화려하게 데뷔한 이분. 미국에서 땡땡 방송을 보고 새로운 꿈을 꿨다고 합니다. 이후 이 땡땡을 혼자 독학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운동이라는 거죠? 운동이죠. 야, 뭐 네. 뭐든지 독학으로 하는 게 만만치는 않은 건데. 네. 이분이 그래서 독학으로 하기 때문에 잘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들, 기술들을 익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이 잘하는 사람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한테 김국진 씨가 이런 권유를 하면서 이분이 개그계에서 땡땡땡땡이 됩니다. 2002년에 땡땡땡땡이 되죠. 김국진 씨와 관계가 있어요? 김국진 씨의 권유에 의해서 권유에 도전을 했고요. 운동인데. 2002년에 그렇죠. 근데 사실 김국진 씨 하면 떠오르는 운동이 하나 있긴 그렇죠. 있어요. 네. 골프. 골프 네, 네. 땡땡땡땡입니다. 첫 번째 힌트 바로 개그맨 출신 프로 땡땡땡땡. 골퍼. 네. 골퍼. 야, 개그맨 출신 프로 골퍼. 이게 흔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맞아요. 있으세요? 골프를 많이 하는 개그맨은 많아도 네. 프로 골퍼는 그렇죠. 정말 네. 김국진 씨도 결국은 프로에 그렇죠. 도전했다가 안 됐잖아요. 됐죠. 네. 자, 두 번째 힌트 볼까요? 두 번째 힌트 드리겠습니다. 이분의 목소리에 관한 힌트인데요. 이분들은 주로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왜 이렇게 크냐. 그럴 때마다 난 경상도 사람이라서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이유는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이유. 그럼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사연이 있을 것 같죠. 이분이 이렇게 목소리가 큰 이유에 대해서 주변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잘 알아듣지를 못한다. 그래서 본인도 답답함을 이야기한 게 나도 작게 말하고 싶다. 그리고 무게 잡고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두 번째 힌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형 때문입니다. 네. 형 때문이고 개그맨 출신의 프로 골퍼인 이분 바로 최용림 씨입니다. 네. 이 개그맨 최용림 씨 같은 경우는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그런 가족사가 있죠. 네. 맞습니다. 최용림 씨가 2남 3녀 중에 막내를 5째로 태어났어요. 네. 이 큰형하고 11살 터울이 나는 그런 형이 있는데 그 형으로부터 어떤 그 형과 의절한 지가 벌써 30년이 네. 돼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저 최초에 인터뷰 해본 적이 있어서 예, 형하고 어쨌든 그 연락을 하지 않고 산 이유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용림 씨가 가지고 있는 형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인데요. 5살 때부터 형으로부터 매를 맞았다고 그래요. 네. 지금으로 치면은 이 아동 학대로 구치소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맞았다고 합니다. 네, 그 이게 가볍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시청자분들은 네. 그냥 뭐 투닥거리면서 크는 거지 이 정도로 생각하실 수 그냥 있는데 맞았다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최용림 씨 말에 따르면 죽지 못할 만큼, 네. 죽지 않을 만큼 맞았다는 거예요. 이 누나도, 최용림 씨뿐이라 누나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원짜리 필통이 없어졌는데 형이 이 홍림 씨 다리에 피멍이 들 정도로 때렸대요. 필통 하나 없어졌다고. 아마 어린 홍림이가 정말 힘들었을 거다. 누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본인도 그렇게 오빠가 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특히나 고2 때 이 태권도를 하게 돼요. 최용림 씨가. 왜 그러냐면 형한테 좀 대적을 해보려고 자신을 지키려고 태권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집안에서는 아주 형이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런 형 때문에 최용림 씨는 어린 시절 집을 나간 적도 있었다고 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어린 시절에 집까지 나갔을까요? 그렇죠. 가출을 선택할 정도로 집이 더 무서웠었던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다고 합니다. 최용림 씨 형이 기분이 나쁘면 일단 먼저 때리는 게 큰 누나였다고 합니다. 큰 누나를 한 대 때리면 이제 둘째는 10대, 셋째는 뭐 20대, 뭐 그 밑에는 또 30대, 제일 밑에 동생은 40대까지 때리는데 최용림 씨 같은 경우는 맨 막내다 보니까 네. 형이 화가 나면 40대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그 상황이 너무 공포스럽다라고 얘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충격에 휩싸이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근데 때릴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랬대요? 글쎄요, 때리는데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홍림 씨가, 최용림 씨가 맞아야 했던 이유 본인이 말하는 영상 직접 들어보시죠. 내가 물어봤지. 왜 그렇게 때렸냐고. 형 기억 안 난다며. 그리고 한마디가 뭐였어? 부모가 나 이뻐하고 애들이 다 나 이뻐해서 그게 질투나서 때렸다고. 그럼 때리면 한두 번으로 끝내야지. 부모님이 예뻐했기 때문에 동생을 때렸다.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죠. 바로 돈 때문이었다고 그래요. 형이 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하는데 이제 어머니가 안 돼 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홍림 씨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선 지금 자식이 자식을 때리는데 그걸 말리느라고 이 큰 자식한테 돈을 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정말 어린 최용림 씨에게 커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억일 겁니다. 네, 그 형 때문에 사실 모든 가족들이 다 힘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오랫동안 의절한 이후에 화해할 그런 계기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도였는데요. 이때 최용림 씨가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때 최용림 씨는 누나들이랑 연락 다 하고 지냈고 이 형도 최용림 씨랑은 연락을 안 했지만 누나들이랑 다 연락을 하고 지냈던 거죠. 그래서 이 형분이 최용림 씨의 건강 상태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장 이식을 하겠다라고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용림 씨의 누나들이 최용림 씨에게 야, 오빠가 용서를 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네가 좀 화해를 할 겸 받아야 되지 않겠니? 나이가 뭐 60이 넘은 오빠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너한테 미안하다고 용서를 비는 거 아니겠니? 라고 했다고 해요. 최용림 씨가 건강 상태가 저 정도로 안 좋았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2014년에 이 신부전증 판정을 받았는데 3년이 지난 2017년에는 이게 말기 신부전증이 돼서 남아있는 심장이 8.4%에 불과했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하고 의절을 뭐 하고 지냈고 이걸 따질 상황이라 정말 누나들 말씀대로 지금 받아야 되는, 신장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당시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 신장을 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일을 해왔습니까? 그걸 또 참으면서 일을 해오셨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수술 받고 괜찮아지신 거예요? 네, 최홍림 씨의 형, 최홍림 씨에게 신장 이식 수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약속을 했잖아요. 수술 당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형분이 연락이 되지 않았고 수술해야 되는 이 병원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갑자기 아예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왜 안 나타난 거죠? 네, 최홍림 씨의 형이 나타나지 않았었던 이유 영상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내가 준다고 나섰는데 원래 형이 혼자 살잖아. 혼자 있다 보니까 뭐 주위에서 또 하는 소리가 네 생각 잘해라. 네 나이도 있고 이런데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전장을 주게 되면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된다는데 네 그럴 형편도 안 되잖아. 기다렸는데 형은 오지 않고 그래서 신장 이식은 누가 해줬어요? 네, 결국 최홍림 씨의 누나가 신장 이식 수술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현재 최홍림 씨와 최홍림 씨 형의 관계는 어떤가요? 네, 최근 최홍림 씨가 방송에 출연을 해서요. 누나들이 그래도 이 형을 용서를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중간에서 화해를 좀 요청을 했나 봐요. 그런데 최홍림 씨가 용서가 나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타들의 가족끼리 왜 이래 스타 주민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박스오피스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5위는 더박스고요. 4위 미나리, 3위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권, 2위 자산어보, 1위는 고질라 대 콩입니다. 먼저 한국 영화계에 반가운 소식이 있었어요. 윤여정 씨가 미국 배우조합상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는데요. 이 상의 수상자들이 이 할리우드에서 최고 영예라고 불리는 아카데미 이 상까지 거머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요. 미리 보는 오스카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네, 미리 보는 오스카라서 정말 요번에 한국 시간으로 26일에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 받는 거 아니야? 이런 가능성이 더 높아졌는데 이 배우조합상에서의 연기상 이 부분만 먼저 말씀드려보면 지난해 기생충에 배우 전체가 아시아 영화로는 처음으로 앙상블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배우 개인에게 주는 상을 미국 배우조합상에서 받은 것은 윤여정 씨가 처음입니다. 그럼 수상 소감은 어땠을까요? 네, 윤여정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름이 호명되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딱 가리면서 굉장히 귀여우신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서양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동료 배우들이 여우 조연상 수상자로 선택을 해줘서 감격스러워요라고 남다른 수상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오스카 연기상까지 수상하는 거 아니냐 막 그런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윤여정 씨 같은 경우는요, 지금 미국 배우조합상을 포함해서 무려 이 한 영화로 36개의 트로피를 거머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수상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고요. 헐리우드 이 시상식 예측 사이트인 골드더비 같은 경우는 현재 윤여정 씨를 여우조연상 후보 1순위로 꼽는 등 수상을 점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하면서 성공에 대한 얘기했었는데 네. 이 정도면 성공한 거잖아요. 75세에 와, 네.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는데 저 기분이 어떨까 싶은데 윤여정 씨가 미나리를 찍기로 한 이유? 이것도 또 궁금해지네요. 사실 윤여정 씨가 영화 보는 안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나리오를 받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걸 건네준 프로듀서한테 이거 리얼 스토리야? 이거 맞다, 실화다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얘기를 당해낼 힘은 없어. 그래서 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이 영화 스토리 자체가 미국에 건너간 한인 가정의 어떤 고난과 정착기거든요. 지금 현재 두 아들이 미국에서 이 한국계 미국인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 아들들의 그 고생, 이런 생활과 겹쳐지면서 출연하고 싶다 생각을 했다고 해요. 윤여정 씨 같은 경우는 사실 겹치지 않는 연기를 하는 걸로 또 굉장히 유명한 배우기도 하잖아요.
있잖아요. 그런 뭐랄까 도전 정신이 네. 지금의 윤여정 씨를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도전 정신도 있고요. 또한 이 윤여정 씨가 한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연기 학원을 다닌 적도 없고 영화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열등감이 좀 있다. 그래서 대본을 받았을 때 더 열심히 연습을 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연기를 잘 모른다는 생각에 그 누구보다 열심히 대본을 파고들었고 이런 습관이 이제 한국을 넘어서 세계 영화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세계 영화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영화 미나리가 장기 순항을 하고 있는 네. 중인데요. 이 따뜻한 온기가 4월 극장가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네, 4월 극장가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뭐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준비되어 있다면서요? 네, 멜로 비와 당신의 이야기 등 굉장히 다양한 영화들이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중에 최고의 화제작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영화죠? 네, 바로 4월 15일에 개봉을 앞둔 영화 서복인데요. 서복은 전직 정보국 요원이 인류 최초의 복제인간 서복을 극비리에 옮기는 임무를 맡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지난해 사실은 12월에 개봉될 예정이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여파로 몇 차례 이제 개봉을 연기한 후에 이제야 드디어 베일을 벗게 된 건데요.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 차츰 알게 되고 또 변화하고 성장하게 되는 과정에서 피어날 이 두 사람. 박보검 씨 그리고 공유 씨가 주연을 맡았는데 이 두 사람의 감성 브로맨스가 어떻게 그려질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만 묻을게요. 지금 자선후보 2위였잖아요. 뭐 이준익 감독의 영화 동주, 박열 재밌게 보신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설경구, 변요한 그리고 기생충의 그 이정은 씨 네. 배우 케미가 아주 좋습니다. 자선후보도 기억해 주세요. 네. 아, 요즘에는 가끔씩요, 그 극장에 딱 들어갔을 때 그 냄새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극장만의 그 향이. 네. 집에서 넷 뭐 이런 거 볼 때 하고는 또 다른 그럼요. 네. 그런 게 있는데 그 느낌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 요즘에 극장가에 사람이 좀 오나 모르겠네요. 저 어제 가봤는데 극장에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더 위생적이고 안전하고 네. 역시 큰 화면으로 보니까 조그만 휴대전화로 볼 때보다 더 좋더라고요. 네. 속이 다 시원하죠, 거기서.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흥행의 맛도 좀 보고 또 우리가 기다려지는 그 소식도 네.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박스 오피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확히 열흘 뒤죠.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속도를 줄여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아마 저희가 매주 보내드리는 이 미션 5030 네. 덕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과연 이번 주는 어디로 떠났을지 미션 5030 바로 만나보시죠. 예기치 못하게 벌어지는 수많은 사고들. 대한민국 보행자의 안전사수를 위해 행복한 아침이 나섰다. 올 4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안전속도 5030은 도심 지역 일반 도로에서는 시속 50km 이하로 운행하고 생활권 이면 도로에서는 30km 이하로 운행하는 범국가적인 정책인데 안전속도 5030을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선 두 남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속도를 바꾸는 대국민 프로젝트 미션 5030 지금 시작합니다. 생명을 살린 속도 미션 5030입니다. 저희가 함께 해주시는데 미남 박사 홍 박사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 홍성민입니다. 자,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박사님, 4월 17일 날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아직도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지역의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을 하고 생활도로는 제한속도를 30km로 제한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네, 전 국민이 안전속도 5030을 다 알기까지 우리가 진짜 열심히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어디죠? 오늘의 미션 장소는 서울 노원구. 화랑대역에서 태릉 입구역까지 이어지는 제한속도 50km 구간. 차량 통행량이 많은 왕복 8차선 도로인데다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이 한데 모여 있어 젊은 층 보행자와 고령층 보행자가 두루두루 많은 곳인데 제한속도 50km 구간이지만 신호만 한 번 받으면 쭉쭉 달릴 수 있어 아우토반급 속도를 내기 딱 좋은 구간 되시겠다.
횡단보도나 과속 카메라가 없어 운전자들의 과속을 부추기는 이곳에서 과연 모범 안전운전자를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화랑대에서 태능 예. 네, 이 구역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로의 특성은 어떤가요? 주변에 아파트가 많고 네. 아파트 건너편에 공원이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최근 3년 동안 네. 교통사고를 살펴보면은 21건 발생을 했는데 네. 그 21건 중에서 8건이 네. 보행자 교통사고였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또 그 보행자 중에서 절반 정도는 다 고령자분들이 사고를 당하신 그런 사고였습니다. 네. 고령자 사고가 많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죠? 공원이 많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분들이 이제 산책이나 이런 걸로 좀 나오시는 게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특히 2019년 7월에 77세 이제 고령자 한 분께서 여기서 돌아가시는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사망사고까지. 예, 사망사고까지 네.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분들이 더욱더 네, 속도를 준수해 주셔야 될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혹시 예상하는 모범 안전운전자 몇 명을 예상하십니까? 네. 예. 어디죠, 저희가? 여기요? 노원구요. 네. 예. 그러면은 노하고 원이잖아요. 네, 노원. 한 대는 아니다. 한 대는 아니다. 노원? 예, 노원. 한 대도 안 나온다고 한 대는 한 아니다. 대는 아니다. 그러면 빵대 아니면 두 대. 예, 0 아니면 네. 2. 0 아니면 2다. 그렇게 네. 지금 오늘의 속도 측정 룰. 화랑대역을 지나 태릉 입구역으로 향하는 약 150m 구간을 관찰한다. 정확한 타기 설정을 위해 바깥쪽에서 달려오는 차량을 우선으로 1차 지점에서 한 번, 2차 지점에서 한 번, 두 번에 거쳐 속도를 측정하고 두 지점 모두 제한속도 50km 이내로 통과한 운전자는 오늘의 모범 안전운전자로 선정돼 상품을 받게 된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과연 늦은 밤에도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모범 안전운전자는 나타날 것인가? 현재 시각 자정입니다. 12시고요. 네. 지금부터 저희가 2시간 동안 과연 얼마나 많은 모범 안전운전자가 나오는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차가 출발을 했네요. 제일 앞에 있는 알록달록한 승용차가 있어요. 지금. 네네네. 자, 한번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요. 1차 지점은요? 68km. 68km. 예, 역시 좀 빨리 달리네요, 여기서. 와, 68km면은 뭐 이건 진짜 네, 어림도 없는데요. 제가 여기서 아까 그 길가에 좀 서 있어 봤거든요. 네. 여기 울타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지나가는 게 너무 좀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너무 여기서 느끼는 것도 굉장히 무섭게 느껴져요. 굉장히 속도감이 느껴져요. 네. 과속 카메라가 또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달릴 것 같아요. 계속 이어지는 차량 행렬. 하얀색 승용차 볼까요? 하얀색 승용차! 과연. 61km. 61km. 아, 예. 아쉽네요. 네. 다음에 이 차는 마지막 차예요, 마지막. 이번엔 과연? 55km입니다. 아쉽습니다. 네. 예, 지금 여기 쉴 틈이 없네. 차들이 계속 오세요. 차들이 계속 오는데요. 네. 이때 느리게 달려오는 승용차 한 대. 승용차 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네. 지금 버스 전용차로 오는 승용차요. 속도 예, 느린 것 같아요. 느린데? 느려요. 1차 지점 과연 몇 킬로일까요? 과연 1차 지점 속도는? 42km입니다. 42km. 42km. 42 지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 왜 이렇게 느리죠, 이거? 느려. 왜 이렇게 느려요? 이상하리만치 느린 속도인데 비상등을 켰다? 뭐죠? 지금 정지하실 것 같은데 여기서? 예, 이 차 아닌 것 같아요. 이 차 왜 이렇게 여기 섰죠? 누구 내리시네요, 여기. 주유소 알바생께서 내리십니다. 지금 알바라 들어가시네요, 진짜. 예. 네, 일을 하시러 진짜 벤치를 일하러 타고. 가시네요.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일 수 있었는데. 늦은 밤까지 열심히 일하는 당신 파이팅입니다. 박사님, 2017년부터 19년까지요.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가 총 1,495건 중에서요. 62.1%인 929건이
고령 보행자 사고라고 들었는데 예. 이거 너무 많은 숫자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사실 고령화 사회다라고 해도 네. 고령자분들이 60%가 넘지는 않거든요. 네네. 무단횡단 사고는 왜 고령자분들이 그렇게 비율이 높은가 저희가 그거를 한번 실험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 실험 결과 60세 미만의 이제 비고령자분들은 평균 76.7m 앞에서 자기는 더 이상 횡단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신 반면에 60세 이상의 고령자분들은 64.7m, 약 8m 더 가까이 차가 다가왔는데도 고령자분들이 길을 건너려고 했다라는 네. 이제 실험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고령자분들이 실제로 자기의 신체 능력 그리고 인지 능력이 떨어졌음을 인지를 하시고 네. 충분히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유 있게 네. 건너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횡단 시에는 차량과의 거리를 여유 있게 확보하고 건너주세요. 지금 현재 시각 12시 20분입니다. 네. 자, 오토바이 한번 잡아볼까? 오토바이요? 가능한가요? 첫 오토바이 모범 운전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토바이! 샷! 달립니다. 쏴주세요! 과연 오토바이의 속도는 얼마나 될까? 59km입니다. 아우, 넘으셨어요. 빠른데요, 오토바이도. 뒤에 오는 오토바이! 또 오토바이. 1차 지점은요? 61km입니다. 62km. 이야, 이거 앞에 있는 오토바이를 잡으려고 지금. 예, 오토바이 한 번 더 오르면 또 앞에 또 오토바이! 오토바이. 몇 킬로죠? 75km입니다. 75km. 이야, 이거 기가 경기하시는데요? 다음 오토바이 80km. 야, 75! 너무 빨라요. 이 정도 속도면은, 이야. 예. 그러니까 오토바이도 50km를 준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오토바이도 자동차입니다. 오토바이 한 대 더 등장. 저 오토바이. 아까 그거 같은데. 오토바이! 느려요. 예. 좋아. 요걸로 간다. 됐다. 한 대 나온다. 달려, 1차 지점. 최초로 오토바이 안전운전자 탄생. 46km입니다. 46km. 됐어. 조금만 천천히. 2차 지점. 과연 2차 지점 속도는 42km입니다. 잡아주세요. 오토바이 처음인데. 미션 5030 최초로 오토바이 안전운전자 등장. 잡았어. 인터뷰 섭외도 성공.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의 행복한 아침에 나왔습니다. 이분이 바로 오늘의 첫 번째 모범 안전운전자.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잠깐 그러면. 저는 노원 사는 최씨라고 해주세요. 노원 사는 최씨. 성함이? 예, 노원 사는 박씨요. 노원 사는 박 씨랑 최 씨랑 두 분이 콤비로 이렇게 모범 안전 운전자로 이렇게 선정되셨습니다. 5030에 대해서 아시나요? 아니요, 그건 잘 몰라요. 아, 모르세요? 네, 그냥 네. 웬만하면 준법적으로 하려고. 네. 그래서 저희가 두 분께 선물을 또 드려요. 진짜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차량용 청소기 있고요. 공기청정기 있고요. 그다음에 백화점 상품권 있거든요. 역시 마지막이 가장 좋네요. 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네, 돼요. 백화점 상품권.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골라주세요. 어디 살짝 복이 있나요? 뭐 아니, 없어요. 10분의 1이라도? 아니, 없어요. 없나요? 네네네. 3분의 1입니다. 네네. 3분의 1. 네. 그럼 좌측으로. 요걸로요? 네네. 요걸로? 네네. 후회 없으시죠? 후회를 해야 될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후회를 해야 될것 같은데. 셋! 차량용 공기청정기 당첨. 아, 네네네네네. 오, 고맙습니다. 직접 네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속도 5030 네네. 많은 분들에게 또 널리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네. 앞으로도 안전속도 잘 지켜주세요. 자, 지금 시각이 새벽 1시 지금 한 20분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한 대 정도 더 나오면은 박사님 말대로 오늘 네 미션 클리어하는 겁니다. 네. 예, 제일 바깥에 버스 전용차로 오는 승용차 과연 속도가 65km입니다. 65km. 아, 빨라요. 네. 지금 저 검은색 승용차 볼 수 있나요? 버스 뒤에. 검은 승용차, 네. 1차 지점은요?
62km입니다. 62km. 와. 빨라. 빨라요. 네, 62km. 안 되죠. 50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50km 이하. 네. 그러나 제한 속도를 잊은 듯 과속 차량 행렬이 이어지는데 와. 자, 오늘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밤은 깊어만 가고 두 번째 모범 안전운전자는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얀 차, 저 뭐죠? 하얀 차, 저 뭐죠? 이때 천천히 다가오는 흰색 차량. 느린데요? 느려요. 이 차 되겠다. 30km입니다. 30km 이거 왜 이러죠? 지금 여기 상공지역으로 오해하신 거니까요. 자, 이 체지음은요? 될 것 같은데 지금 속도가 느린데. 과연 성공할지? 두 번째 지점, 과연? 30km입니다. 나왔어요. 나왔어! 잡아야 돼요! 잡아! 드디어 두 번째 모범 안전운전자 등장. 일단 제작진이 차를 멈춰 세우는데 안녕하세요. 혹시 괜찮으시면 잠깐 나오셔서 인터뷰 가능할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중이었어요?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는 중이세요. 근데 어떤 일? 의류 디자이너입니다. 디자이너 역시. 저의 오늘 패션은 어떤가요? 약간. 날씨에 잘 어울립니다. 이 날씨에 너무 잘 어울리는 패션. 네, 약간 이런 패션. 우리 박사님은요? 세트로 맞추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콤비기 때문에 이렇게 입고 다닙니다. 네. 안전속도 5030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TV에서 봤어요. 보셨대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혹시 저희를 보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저희가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아니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60에서 50, 80에서 30 그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도시 지역의 도로의 일반 도로의 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골목길, 생활도로 같은 곳은 시속 30km로 제한 속도를 하향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속도를 잘 지켜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혹시 원하시는 선물 혹시 있으세요? 뭐 여러 뭐가 있는데요? 차량용 공기청정기, 네. 차량용 청소기, 네. 아주 약소한 백화점 상품권. 상품권. 네, 아주 약소한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세 개 중에 하나는 상품권입니다. 가운데요. 가운데요? 네. 후회 안 하시겠습니까? 네. 안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가운데 과연 뭘까요? 하나, 둘, 셋! 셋! 백화점 상품권 당첨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너무 백화점 상품권. 이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희 딸이요. 딸이요? 네. 따님이랑 또 감사합니다. 좋은 거에 쓰시고 네. 앞으로도 저희 안전속도 5030 좀 많이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명을 살리는 속도 미션 5030 화이팅! 미션 5030 다음 주에 만나요. 오늘 재보궐선거 있는 날입니다. 오후 8시까지 하는 거고요. 우리가 정치권에 내 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은 투표뿐이잖아요. 그럼요. 소중한 한 표라고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도 퇴근길에 꼭 투표하고 가려고 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